그래서 일단은 악재만 받아들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있었던 뭐 호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을 안 했고, 악재란 악재는 죄다 갖다 붙여가지고 굉장히 좀 거대하게 포장을 하는 것 같은 게, 확실히 이제 투자 심리라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리 이제 펀더멘털을 부르짖어도 팔면 빠지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아무리 이제 어떤 게 안 좋다, 뭐 악재가 많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이긴 합니다. 그럼 결국 떨어진 다음에 또 이유가 붙고, 올라간 다음에 또 이유가 붙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상승 이유가 붙으면서 주가를 더 올리고, 하락하면 하락 이유가 붙으면서 주가를 더 크게 떨구고, 네,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죠. 추가적으로 뭐 이번에 있었던 이제 급등장, 뭐 8,000포인트, 9,000포인트까지의 상승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정말 한 번도 못 봤던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장세였잖아요. 거의 뭐 30년 정도 투자를 이제 뭐 오래 하신 분들, 20년 넘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코스피가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25년, 30년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장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조정도 어떻게 보면 좀 처음 보는 형태의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락장을 못 본 건 아니죠. 서브프라임 때도 봤고, 유럽 사태 때도 봤고, 코로나 때도 봤고, 급락장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락장이 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닌데, 그때는 항상 시장을 감싸는 굉장히 강력한 악재들이 대부분 있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악재가 참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두렵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급락시킬 만한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과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또 상승, 엄청난 호황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그 반대 급부도 과거에 없었던 패턴대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경험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항상 새로운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항상 좀 너무나도 많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앞에서는 좀 겸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만들게 하는 뭐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저의 개인적인 하소연이었고요. 중국의 DOV 장비 국산화 이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별거 아니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뭐 그 길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중국이 EOV도 아니고 DOV잖아요. 그러니까 DOV로 그 미사일로 패턴을 하려면 다중 패터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빛을 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해야 돼요. 근데 이 노광 장비라는 게 한 번 쓸 때 전기요금이 장난 아닙니다. 그 외 소모품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중 패터닝을 통해서 어찌어찌 미세율을 구현했다고 해도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요, 수율이 개박살이 납니다. 거의 뭐 2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중 패터닝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ASML이랑 뭐 지금 중국의 DOV는 추정상 20년은 격차가 나 있다. ASML은 이제 하이나 장비까지 넘어가잖아요. 이 노광 장비라는 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그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거든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장비하면 생각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3m 정도 될 거라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바로? 뭐 아니면은 이제 대형 복합기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노광 장비는 대형 버스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커요. 말도 안 되게 큰데 말도 안 되게 복잡해요 또.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이제 못 만들어서 안 달라고 ASML 장비 사서 분해하고, 그럼에도 작년에 뭐 실패했다는 기사 나오고, 제가 최근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그게 노광 장비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그 ASML의 하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거의 10m 됩니다. 길이는 거의 15m까지도 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폭은 한 5m 정도. 무게 추정을 보니까 150톤 정도까지 될 것으로 추정하고, 가격은 5,500억 이상. 엄청나게 비싸고 굉장히 진짜 이제 기술의 집약.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기술의 집약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꼽자면 그 집약의 결정체가 노광 장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나오니까 물론 흔들릴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슈는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국산 하면 좀 저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메모리를 팔면은 엄청 싸게 물량 공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반도체 생산 단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건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정이 훨씬 더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중국은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중국 제품이랑은 달라요.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으면은 확실히 싸겠구나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아니다.
공정 자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지원 없이 창신 메모리나 양지 메모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그냥 맞붙는다, 야생에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게임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중국은 반도체 굵기, 자, 우리가 미국한테 그렇게 수모담하고 핍박당하고 미국이 칩 안 판다고 협박하고 나 이거 못 참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거 한다. 그래서 양지 메모리, 창신 메모리 만드는 메모리 중국 내에서 다 흡수해주고, 그리고 야 니들 뭐 그 효율 안 나와? 수율 박살나? 괜찮아. 다 밀어줄게. 다 밀어주면서 억지로 중국이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이제는 좀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로 성장된 게 지금의 이제 CXMT, 창신 메모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지원은 조금 두려운 계산 밖의 요소기는 합니다. 근데 자체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서서 경쟁하기는 좀 어렵고 여전히 생산 단가도 높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이 반도체 공급 과잉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당분간은 공급 과잉이 아닐 걸로 생각이 되는데도 이렇게 반응한 것은 좀 과했다. 앞서 이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창신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 DUV가 정말 획기적이라면 장비주들은 좀 버텨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약간의 억지도 있다. 센티에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이슈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순환 투자, 요거는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칩을 팔아야 되는데 칩을 사줄 업체들이 재정 여건이 좀 좋지가 않으니까 야 이거 그러면 좀 보증해줄게, 아니면 뭐 해당 기업의 지분을 사서 뭐 지원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공동 사업을 해서 뭐 성과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너무 잘 버는 기업이 있는 반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버티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오다가 제가 좀 더 이제 인사이트가 있었다면, 과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제가 생각하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적당히 잘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램이나 낸드가 두세 배 정도 올랐으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5배, 6배, 7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메모리 업황이 좋았으면 그러면은 이제 사는 쪽에서도 아주 큰 부담은 없었을 테고, AI 투자는 지속됐을 테고, 메모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완만하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공급 부족 현상과 이 AI 폭풍이 갑자기 휘몰아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폭등을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너무 좋은 업황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주식 제가 이제 한 15년 좀 넘게 했지만 예전에 뭐 차화정 장세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전차,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쫙 올릴 때, 조선도 좋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호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쪽에서 감당이 됐었는데 이건 너무 미친 호황이다 보니까 사는 쪽에서 감당이 안 된다. 요걸 만약에 생각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대한 변수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요걸 아마 생각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와서 드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 수 없었던, 왜냐면 지금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도체 호황은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제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호황이 오는데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호황이 온다면 역시 반대급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29일부터 이제 SK하이닉스의 ADR 본주 전환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진행을 하면 그래도 가격 괴리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 본주랑 SK하이닉스 ADR 가격이 30% 가까이 여전히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좁히는 작업들이 천천히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9일 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돼요. 그래서 29일부터 ADR 본주 전환 신청이 되는데 29일에 실적 발표네? 이거 뭐지? 그래서 29일 날 그럼 하이닉스 실적이 좋으면 안 그래도 본주 전환 신청이 이때부터 되는데 그럼 괴리가 좀 빠르게 좁혀질 수도 있나? 약간의 이제 희망 회로를 좀 돌리면서,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희망 회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는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신용융자 반대 매매가 1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호황장이라도 이제 빚내서 주식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단타할 때만 좋다. 단타할 때만. 그리고 31일부터 레버리지 규제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별 소용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100% 현금으로만 하는 거? 그거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샀다 팔았다가 안 된다는 거.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라는 주식을 팔면은 바로 그 판돈으로 B라는 주식이나 A라는 주식을 다시 사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식은 엄밀히 말하면 T+2, 3거래일 결제. 그러니까 이걸 줄인다고 하지만 아직은 3거래일 결제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판돈으로 레버리를 또 못 사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3거래일 안에는. 단타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다른 종목 박살내서 레버리지로 들고 온다. 그것도 뭐 신빙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레버리지가 도입되면 단기간의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지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목을 팔아서 뭐 레버리지로 올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고를 수도 있지만 일단 신규 진입 접근에서는 굉장히 허들이 높아지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섹터가 거의 없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찾아보면 제약주가 좀 버틴 편입니다. 코스피 제약주는 거의 안 떨어졌고요. 코스닥 제약주는 마이너스 3%대였어요. 시장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선방했다. 특히 신뢰감을 죽였었던 펩트론이 단기간에 급반등을 또 시도하면서 약간 제약바이오주가 방어주적인 성격을 오늘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자주 말씀드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CDMO 이런 종목군들이 살짝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이제 방어주 성격이 버텼고 아니면 반도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섹터들이 버텼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급락을 이끌고 주변주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자유도가 높은 업종들이 버텼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 사조시푸드, 농심, 오리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류주, 조광피혁, FNF, LF 한세실업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장품, 파마리서치, 리쥬란, 마녀공장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버티거나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살짝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반도체주가 살아나면 또 반대겠죠. 수급이라는 게 지금 다 들어올 만큼의 시장 환경이 아니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반도체주가 반등을 한다면 이런 방어 섹터에서는 또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슈들 한번 볼게요. 일단 치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죠. 이것도 이제 경계 요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말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적당히 올랐으면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사는 쪽에서는 그걸 부담스러워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치플레이션이 글로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뭐 지표로 이렇게 딱 증명되거나 이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상황대로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쨌든 좀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물가 자극은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빚을 내서 메모리를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이제 리스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비아디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비아디는 자동차 업체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로봇에 대한 그 밀접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공정상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뭐 워낙 박살나다 보니까 뭐 로봇주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전혀 주목받을 여건은 아닌데 그래도 비아디에서 나오는 로봇이 어떤지는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아디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가격이 형성돼 있고 어떤 기능들, 뭐 성능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휴머노이드의 성능은 아주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향 평준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상향 평준화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가장 범용으로 싸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냐. 요게 이제 결국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죠. 자, 그리고 하나 이제 체크해 볼 만한 게 그 11월부터 저 PBR 기업이 공개가 됩니다. 코스피 하위 25% 기업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깨지다 보니까 저 PBR 기업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공개할 만한 기업들이 엄청 많지 않을까. 저 PBR 기업들이 이제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박살났는데 저 PBR 아니고 100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거를 두세 달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엔 이슈가 조금 잠잠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11월부터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 PBR 기업에 공개되는 기업은 이 저 PBR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를 계속해서 공시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너는 저평가 기업이야 하고 낙인이 찍혀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낙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좀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이제 공개뿐만 아니라 약간 핸디캡 요인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저평가를 받을 게 아닌데 저평가거나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저평가한 거 있잖아요. 유통주 같은 거, 뭐 이마트 이런 거 원래 엄청 저평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섹터가 저평가인데 저평가냐, sek터 저평가가 아니어야 되는데 저평가냐, 이런 이제 차별화된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스닥 상장 페이지도 똑같잖아요. 1,000원 이하 동전주 상폐하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동전주는 그 좋은 종목이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주가가 하도 급락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괜찮은 종목인데 동전주가 된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물론 애국테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뭐 급등하거나 이러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럴 필요성도 좀 있다. 그러니까 주가 부양책이 나온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아마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줄입니다. 내일 SK하이닉스, 그리고 30일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 공개됐으니까 뭐 30일 확정 실적을 물론 봐야겠지만 예상은 되잖아요.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가 그냥 왕창 먹었겠구나. 파운드리는 중요할 것 같아요. 파운드리 부분에서 어떻게 좀 하고 있다. 아마 주총 같은 데 가면 또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내일 SK하이닉스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세론이냐 아니냐 뭐 세론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급락해서 더 세론이 나온다는 것도 조금 이제 와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하이브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좀 겁나긴 하더라고요. 하이브가 분명히 컨센서스 상회거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가 컨센인데 1,700억 찍었어요. 근데 실바라고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와 이게 지금 진짜 정상 시장이 확실히 좀 아니구나. 하이브가 이번에 방탄소년단 그 월드 투어가 2분기부터 반영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컴백한 시기부터 월드 투어 시작한 시기를 반영시키는 게 딱 2분기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실적 나왔습니다. 좋은 실적을 예상했는데 더 뛰어넘었어요. 근데 실바라고 급락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지금 뭘 해도 이건 세론으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64조 원 이상 나오면 그래도 저는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 60조 원대일 것 같긴 해요. 근데 60조 초반이냐 중반이냐 어쩌면 후반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30일 삼성전자 실적 공개 그리고 하나 더 볼 게 LTA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는 절반 이상을 LTA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역시 이제 절반 이상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라는 건 60에서 70%까지는 LTA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LTA에서 SCA까지 넘어가면 3년에서 5년까지 되잖아요. LTA랑 SCA랑 사실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냥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으면 뭐 1, 2년, 길면 3년에서 5년까지도. 그래서 그 계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 안정성을 줄 수 있다라고 시장이 인식해야 돼요, 사실 근데 지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호재들을 다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지표가 다 안 좋냐? 아니거든요. 오늘 물론 외국인은 엄청 팔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막판에 선물은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차치할게요. 그거는 뭐 외국인은 하도 뭐 단타하고 이러니까 차치하고. 자, 첫 번째, 국제 유가는 고점 찍고 하락하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지긴 해야 돼요. 아직도 높아요. 근데 유가가 꺾이고 있다는 건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두려운 요인 하나는 조금 완화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이 전혀 인식하지 않고 두 번째, 오늘 외국인이 말도 안 되게 팔았죠. 원달러 환율이 원래 급등해야 됩니다. 이러면 평온하죠. 환율은 또 안정돼 있어요. 유가는 고점에서 꺾이고 있고 환율은 안정돼 있는데 이것도 거시적으로는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이 부분은 1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 그래서 아마 지수가 반등을 먼저 해줘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뭐 간단히만 볼게요. 네. 2분기 GDP 전기비 0.6% 성장.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체감하는 부분과 지표로 나오는 것과 이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우리나라 경기, 뭐 민간 경기까지는 차치하고 수출 자체는 진짜 미쳤죠. 연말까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아주 서프라이즈한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이상 성장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3% 이상 연간 성장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는 괜찮다라는 것들. 그래서 경제 체력 자체는 좋은데 주식 시장만 이제 완전 박살났다. 물론 이제 뭐 레버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긴 하지만 과도하긴 하죠. 고용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도 안정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실업률은 조금 우하향이고 비농업 고용도 증감은 살짝 줄고 있는데 뭐 위험하거나 이런 신호는 없다. 그냥 무난한 편이다. 물론 이제 또 미국 고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는 이제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컨센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증권사마다 되게 달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 뷰를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메리츠가 한 2주 정도 전에 하우스 뷰를 올해 한 차례 인하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인하로 찍는다고?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지금 대부분의 하우스들은 동결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하우스는 한 차례 인상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분포가 많은 건 동결과 한 차례 인상 두 쪽으로 분포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차례 정도 인상 정도는 이제 보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시장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그거죠. 아까 제가 이종현 선생님 방송 보니까 귀신의 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확실히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저도 그 말에는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모르니까 항상 모르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을 때는 올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신호를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케빈 허쉬의 성격 자체가 신호를 이렇게 주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까 그 이번 주 FOMC에 대한 전망 방송을 살짝 봤는데 깜깜이 FOMC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살짝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동결하겠죠? 동결할 것으로 보지만 얼마나 매파적인 언급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요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나올 SK하이닉스의 실발이 일단 좀 괜찮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FOMC가 너무 매파적이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일단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 한번 해보고요. 이게 문제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CDS 상승세. 그러니까 오라클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도한 부채는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임은 맞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 부분에서 요거를 제가 내일은 시황을 하잖아요. 내일 시황 때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비싸서 그걸 사는 업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겁니다. 그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AI 통해서 돈 벌 수 있어.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아서 회사채 찍어내도 뭐 크게 시장에 신경 쓰지 않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이제 전망한 그 보고서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제가 시황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센티멘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뭐가 됐든 다 악재로 그냥 갖다 박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진짜 리스크라고 한다면 저는 뭐 금리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그 자금 부족 문제, 엔비디아의 이제 순환 출자 문제를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냐, 그 부분, 그게 이제 훨씬 더 핵심적인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보니까 이제 로봇주 조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편의점주, 그다음에 한화, 지주사, 하이브가 말도 안 되게 떨어졌는데. 조금인데 올라가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넥스트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반도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반도체와 약간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약한 종목군들이 좀 올라와요. 근데 금융주가 올라온다는 건 금리에 대한 부담감 혹은 방어주로서의 성격. BGF 리테일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BGF 리테일도 실적주라고 볼 수 있는데 GS 리테일과 같이 편의점주 중에서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 올라오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장도 일단 넥스트만 봐서는 반도체주가 추가적인 조정을 좀 보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미장의 마감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나서는 좀 혼조입니다. 약간 반등하는 듯 하다가 지금은 조금 눌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수급을 보면 수급 뭐 봐봤자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 5조 매도, 개인 5조 매수. 그다음에 연기금이 약간 이제 방어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들어오긴 하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이제 비중 문제를 해소를 했죠, 사실. 네.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크게 안 빠졌는데 국내 주식이 왕창 빠지면 상대적인 비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훅 줄잖아요. 안 팔아도. 줄기 때문에 전략적, 전술적 비중까지 감안을 하면 연기금은 앞으로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 현재로서는 급반등하지 않는 한 지수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막판에 선물을 살짝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완전히 우리 시장을 박살 내버리겠다 계속 그런 기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투심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박살 냈다가 나중에 조금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율인데 환율이 이렇게 박살 났을 때는 원래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 내고 물량 같은 거 혹은 그 수출 단가를 좀 환전하는 물량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것 같긴 해요. 네, 그것도 된 것 같긴 하고 또 한국이 그 선진국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됐잖아요. WGBI인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원화 안정에 도움은 됩니다. 근데 그래도 5조 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환율이라는 건 상당히 안정돼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을 달러로 다 바꿔가지 않고 원화로 조금 갖고 있는 그런 수요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이제 수급이 돌 때 조금 빠르게 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추세상으로는 확실히 깨진 건 맞죠. 네, 오늘을 기점으로. 그리고 내일은 9시 이후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제가 내일 9시 이후에 하지만 반대 매매가 쏟아지겠죠. 네, 왕창 쏟아질 건데 그거를 오전에 소화하고 좀 말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9시에는 이 넥스트레이드부터 뭐 동시효과나 이런 것들이 쫙 하한가로 찍히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물량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갈지 그걸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전보다 신용 물량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이전보다 많이 줄기는 했는데 물론 그래도 이렇게까지 급락하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